오늘 할 때가 그 책의 66쪽이죠, 그죠? 26쪽. 이 이하의 그 이야기의 전개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일장 전체를 끌고 가는,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그 구도가 포코와 광기,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를 두 갈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갈래.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주적, 비극적 광기. 우주적이고 비극적인 광기고, 또 하나는 도덕적, 비판적 광기. 이렇게 코스믹 트래직한 광기, 우주적, 비극적 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랄, 비판적, 크리티컬한. 근데 이때 모랄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금 특수한 의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따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개로 보면 이 끝까지가 다 이렇게 꿰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글쓰기 전략을 잘 안 잡고 보면은, 자칫하면 굉장히 산만하고 막 복잡한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쫙 꿰고 있기 때문에 그거 꿰는 그 실마리를 잡으면은 충분히 이제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마리가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전체 그 맥이 뭐냐면 도덕적, 우주적, 비극적 관계하고 도덕적, 비판적 관계, 이 두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두 개의 관계가,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떳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두 개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두 갈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전개가 66쪽부터는 바로 이 우주적, 비극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66쪽부터. 그리고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그 부분, 그 75쪽, 그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얘기한 도덕적, 비판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넘어가서 그 81쪽이죠, 그죠? 81쪽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의 관계의 어떤 그 관계, 두 가지 관계의 복잡한 어떤 뭐 길한 관계라고 그럴까? 그런 관계. 그렇죠, 그죠?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그리고 넘어가서 86쪽부터,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이 비극적 우주적 광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바로 더 도덕적 비판적 광기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류가. 그리고 비극적 우주적 광기는 그 사드라든가 고야 같은 그런 특출한 인물들에 의해서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20세기에 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7쪽. 그 대목은 뭐냐면 바로 비극적 광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직전에 문학에 의해서 이렇게 포착된 그런 이제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 107쪽 마지막은 이제 맺은말인 동시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 멘트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자꾸 읽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전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66쪽에 이제 우주적 비극적 광기라고 하는 이제 이 대목을 한번 봅시다. 광기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라고 하는 것이 띄고 있는 두 얼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적 비극적인 광기죠. 그렇죠, 그죠? 이 우주적 비극적 광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계의 저편에, 세계의 심층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우주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굉장히 또 신비하고 두렵고 이런 이제 광기죠. 그 대신에 도덕적 비판적 광기를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인간의 광기, 인간 내가 들어있는 광기를 말하죠. 뒤에 나오는. 그래서 그 67쪽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지평 위로 광기가 떠오른다는 것은 우선 고딕 상징 체계의 쇠락에서 감지된다. 고딕이라는 것은 그 중세 건축 양식을 가르칠 때 주로 고딕 양식이라고 하죠. 고딕 양식의 특징은 뭡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금방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 계속 올라갑니다. 쭉 피라미드처럼 마치 피라미드가 올라가듯이 쭉쭉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 파노프스키라는 그 미술사가가 있어요. 파노프스키. 파노프스키라는 미술사가는 아주 20세기 미술사가로서는 거의 뭐 거장인데 그 사람이 쓴 이제 책 중에 바로 스콜라 철학하고 스콜라 철학하고 고딕 그 양식을 이렇게 비교한 책이 있죠. 그 마치 그 개념을 벽돌 쓰듯이 하나하나 쌓아서 쫙 올라가는 그 스콜라적 그 사회 양식하고 고딕적 그 양식이 이제 이렇게 서로 조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세 말에 이르면 마치 그 스콜라 철학이 무너지듯이 거대한 그런 고딕 성당이 점점 이렇게 쇠락하게 되죠. 참고로 말하면 이건 뭐 참고지만은 서양의 중세 미술이 주로 수직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이쪽 동북아의 중세 미술은 옆으로 가 넓어져요. 옆으로. 그거의 그 절정, 최고 그 걸작이 그 중국의 자금성이지, 자금성. 어마어마한 결정이요. 왜 동북아는 옆으로 퍼지는데, 이렇게. 서양은 자꾸 올라가는,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문제인데, 그건 이제 우리의 주제는 아니고, 이런 고딕적 양식들과 스콜라 철학이 붕괴한다는 건 뭐냐면, 서양 중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14세기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십자군 전쟁의 여파,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특히 이제 그게 참 컸죠. 패스트 등등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그 철학사에서도 14세기는 신비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보통. 로지컬하고 개념적이고, 이 구축적인 스콜라 철학이 무너지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등등의 그런 니콜라스 쿠자누스 뒷시대 사람이지만 그 신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조응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68쪽 보시면은 의미의 급증 이란 말이죠. 의미의 급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 아래쪽에 다음 단락에는 의미의 과잉 이런 말도 나오고, 의미 과잉.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제 의미잖아요. 의미, 그죠? 의미. 언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미죠, 의미. 근데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자연 세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내리는 거지, 뭐, 비가. 물리적인 그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근데 이제 인간한테는 비가 내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 농부한테는 오늘 농사 잘 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우산 장수한테는 오늘 우산이 많이 팔리겠구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지금처럼 그 산화되지 않은 시대에는 비가 오면 산책을 나갔거든.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지. 비 오면 산책을 나가? 내일 사람들은 비 오면 산책 많이 나갔어요. 비를 맞고 다니면 되게 행복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좀 그렇고, 조금 오면 이렇게, 비 맞으면서 사네요,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지, 인간이.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 지금은 뭐, 미세먼지에다가, 산성비에다가 뭐.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 비 오는 날 충무로 걸어갈 때 뭐 노래 있지, 옛날에 그 노래. 그러니까 많은 거를 의미하는 거지, 의미. 그 의미라는 걸 제거하면 인간은 자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유기체 세포의 덩어리고 밥 먹고 똥 싸고 똑같은 거지. 아무런 인간의 특징은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인간은 그 자연적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살아가는 존재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언어죠, 언어. 지금 우리 이 공부가 다 이거 언어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뭐 두 가지는 아니지,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면에서는 두 개를 대조시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의미를 가장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갈래의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의미가 중의란 말이죠. 중의. 의미가 겹치는 거지. 중의적이고, 다의적, 많을 따자, 다의적이고, 은유, 비유, 상징, 등등등등.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단순한 대응이 아니고, 하나의 말에 하나의 사물이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의자 이렇게 가르치지, 그지? 가장 단적인 게 고유명사지, 고유명사. 금강산 하면 의자라는 말만 좀 복잡하지, 뭐. 벌써 이게 하나가 아니니까, 이미, 그죠?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은, 이 말의 기능이 지시에 있냐, 표현에 있냐, 이 차이. 그 말의 본질을 지시해서 찾는 사람들은 어떤 말은 꼭 하나만 가르쳐야 돼. 내가 의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면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지? 하나의 말은 꼭 하나만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것이 정확하고, 심플하고, 객관적이고, 그렇잖아. 근데, 표현으로서의 언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견디지를 못하지. 뭔가 이 언어가 뭔가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뜻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것하고 저런 저것하고, 그런 어떤 의미의 그 중의성과 다의성, 복잡한 관계, 이리적이지 않은 어떤 관계 등등,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또 의미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과학, 사이언스고, 후자가 인문학이에요. 휴머니티스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한 그 어떤 이리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 과학 논문인데 어떤 하나의 개념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겠지, 그죠? 근데 인문학자가 쓴 책이 그렇게 구성되면 하나도 재미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과학하고 인문학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두 틀인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학문 세계를 humanities and scien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과학 세계, 학문 세계를 보통. 아니면 뭐 arts and science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arts라는 거는 예술보다는 인문학 전체가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갈라지는 근본적인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피상적으로는 자연과학은 자연을 가리키는, 과학은 자연이고 뭐 인문학은 인간, 이거는 조금 피상적인 생각이고 근본적으로는 의미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학은 메커니즘을 다루는 거고 인문학은 의미를 다루는 거죠. 근데 푸코는 그 르네상스라는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급증, 의미의 과잉. 이게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고전 시대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런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의미들을 싹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이른바 합리주의적 언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인식론적 변화하고 광인들의 대감호라고 하는 역사적, 사회적 변화가 나란히 딱 맞물려 진행된다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이제 대감호죠. 어쨌든,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요 얘기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의미의 과잉과 고전 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그 명료화라는 요 주제는 나중에 푸코가 66년에 썼던 그 말과 사물, 레모엘레 쇼즈, 말과 사물의 주제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영어로는 보통 Order of Things로 번역됐지. 사물의 질서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주제를 이제 특화해 다룬 게 이제 그 책이, 그 책의 전반, 앞에 전반부죠. 어쨌든 이런 의미의 과잉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우주적 비극적 광기가 이렇게 그 시대를 회자하는 거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성격을 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광기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일면 굉장히 어둡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어떤 묘한 유혹적인 어떤 묘한 알을 이제 담고 있기도 하다. 알을. 이거는 뭐하고 푸코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노시스 학파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이게 그노시스 학파. 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알미란 뜻이에요. 알미나 지식을 뜻하는 말은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그노시스도 이제 그런 이제 알을 뜻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 예수가 죽고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수많은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가장 1차적으로는 그 사복음서지, 물론. 근데 이제 사복음서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이제 예수에 대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해석이 수백 년을 이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정통, 이른바 그 오소독스의 그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톨릭 교리예요, 바로. 근데 그 카톨릭 교리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수십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카톨릭이 된 거지, 이렇게. 그런데 그 수십 가지의 해석 중에 하나가 이 그노시스 학파예요. 그노시스 학파. 도마복음서도 여기에 속하는 거고, 1950 몇 년, 6년인가? 그때 사해, 데스인가? 이스라엘 쪽에 그 사해이지, 사해. 그 사해에서 그 두루마기 문서가 발견되지. 예. 그거가 뭐냐면 그노시스 학파 주로 그 문서예요. 그 문서들이 바로. 근데 이 그노시스 학파는 나중에 이단으로
이단으로 이제 많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의 그 본류에서 밀려나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가 끝없이 이 그노이시스 학파로 계속 이어져 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일단에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가 이 그노이시스 학파가 새롭게 부상된 몇 시대 중에 하나예요. 이 그노이시스 학파가 유달리 뭐랄까 이렇게 그 수면 위로 부상한 몇몇 시대가 있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그래서 그노이시스 학파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원래 딱 하나였다고 그러지, 하나.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지상에 떨어지면서 우리가 다 천사야, 다 원래. 천사들인데 타락천사지, 타락. 타락해서 지상에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 쪼각쪼각 갈라진 거야. 쪼각쪼각 갈라져. 근데 쪼각쪼각 갈라지게 만든 요인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몸이지, 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원래 하나야, 원래. 한 사람이 한 영혼인데 다 갈라진 거야, 쪼각쪼각 갈라져. 갈라지니까 뭘로 갈라지는 거죠? 이거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다 버려야지. 다 버리고 영혼이 쫙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하나 다 합쳐진 거죠. 이거를 주제로 만든 게 신세계 에반겔리온이지. 혹시 봤어요? 신세계 에반겔리온? 엄청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한번 보세요. 신세계 에반겔리온. 그게 바로 그 영화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는 다음에 몸을 다 녹여서 없애버린 다음에 영혼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나가 되게 만들려는 거지. 그 영화 보면은. 그 영화는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이사파를 모르면. 칸딘스키나 몬드리안 같은 추상화가도 그런 시사파예요. 추상화, 그러니까 왜 추상화로 갔을까? 이거 다 없애야 되니까, 전부. 몸 다 없애고 추상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추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가 약간 길어졌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왜, 비의적인 암이라지, 비의적. 동양어로 말하면 그 무협지 않아요, 무협지. 스승이 이렇게 비의로 전수해주잖아요. 그래서 전수해가지고. 그래서 책에다 딱 써놓으면 그 책을 막 딱 뺏기 위해서 막 싸우지, 서로. 그걸 뺏기 위해서. 도교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는 있지만 카톨릭이 유교적인 분위기라면 도교적인 분위기인 거지.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70쪽의 아래쪽에 보면은 그 시기의 광기 이미지를 통해 행사된 이러한 매혹의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첫 번째가 그 아래줄에 인간 본성의 한 비밀과 특성. 한국 그 드라마로 얘기하면 출생의 비밀이죠, 인간의. 인간의 어떤 그 굉장히 비밀스럽고 어떤 어둡고 신비한 그런 인간의 개인의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의 출생의 비밀이죠. 인간이라는 존재.